안녕하세요. 천효진입니다. 이번에는 재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재난하고 응급구조사, 그러니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응급구조사 역사와 관련돼서는 특히 더 연관성이 많죠. 어, 미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전쟁과 연관성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재난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EMS와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돼서 미국과 관련된 그 파라메딕의 역사는 혹은 외상 처치학에 대한 역사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응급구조사 발전사와 같은 응급의료 체계의 발전사의 시발점이 된 재난과 관련된 내용들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들이 이제 현재까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아마 이 동영상은 1부, 2부로 해서 두 가지 영상이 나올 것 같기는 하네요. 첫 번째는 이 재난에 대한 정리하고 응급구조사의 그 재난과의 그 연관성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할까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재난의 그 개수, 통계 수치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난에서 이용되고 있는 뭐 분류 체계 정도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들어갈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재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재난에 대한 정의를 알고 넘어가야겠죠. 물론 상식적으로 재난이라고 하게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재산 피해가 일어난다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난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이 PPT 내용에서 써져 있듯이 매우 커다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당하면서 자원적, 재원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파괴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자연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재난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상품백화점 사고입니다. 1995년도에 발생한 이 상품백화점 사고는 단일 사고로서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써져 있듯이요.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937명이 다쳤으면서 6명의 실종자를 발생시킨 정말 커다란 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 6명의 실종자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망자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이제 실종자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난은 이렇게 많은 인적, 사회적, 재산적 피해를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응급구조사,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하는 사람하고 왜 연관성이 있냐면 의사하고 간호사는 이때만 하더라도 의료기관, 즉 병원 내에서 전문적인 처치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소방차, 구급차 내에 차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처치를 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환자분들을 적절하게 처치할 수 없었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병원 간에 이송 중에서도 치료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짧은 시간 내에 1분 1초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데요. 1분 지날수록 환자가 죽는 거 우리 신천지 때 배웠잖아요. 그죠? 1분 지날수록 7에서 10%의 생존율이 줄어든다.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자든 간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처치를 할 만한 인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추후 연구에서 발생된 거지,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가까운 상품백화점이 있던 가까운 대형병원에, 대학병원, 대형병원에 이 환자들이 다 몰렸어요. 1000명 넘게, 막 1500명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몰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도 재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병원 내 재해라는 것은 다른 의미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병원 내에서도 자원이 있잖아요. 한정된 의사 수가 있고 간호사 수가 있고 의료 장비도 한정되어져 있는데 이 한정된 의료 장비 자원들을 넘어서는 환자 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걸 우리는 병원 내 재해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 내에서 모든 환자를 케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가 들이닥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환자, 다른 병원에 갔었으면 살았을 환자들인데 한 곳에 몰리다 보니 가까운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가 있었다.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을 얘기할 때는 꼭 그 앞에 이건 내 생각입니다. 사견입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제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요거는 제 머릿속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논문에서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응급의료 체계, 응급의료 관련 법령이 생기게 되고 응급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정부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난하고 응급구조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의하고 한꺼번에 우리나라의 응급구조사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접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것들이 크게 많이 발생했느냐, 기억하시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젊은 분들은 1994년도에 발생했었던 서해회리호 사건, 요때 이제 탑승 인원이 362명이었는데 이 중에 292명, 80%가 넘는 분이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수대교 붕괴, 이게 성수대교 붕괴, 상품백화점 붕괴, 요것들이 이제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게 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도 이제 사망자 수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이 재난에 관련된 커다란 그 인식을 갖게 된 사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것도 인재기는 하죠. 어떻게 보면 테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사람에 의한 테러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요것도 사망하셨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하긴 하는데, 벌써 6년이 지났네요. 그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생명들이 바닷속에 사그라지게 된 사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재해들 좀 살펴볼까요? 요거는 이제 2002년도에 있었던 태풍 루사입니다. 요것도 많은 보시다시피 그 앞서서 나왔던 이런 그 서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피해가 그래도 조금 덜합니다. 단일 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태풍과 같은 것들은 워낙에 기상적 요건이 넓은 범위에 지역적으로 전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좀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명피해도 매우 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하고 실종자가 246명이었고 여기에 빅팀이라고 써져 있는데 희생자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재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재민들 6만 3천 명 정도. 요거는 그 다음에 있었던 태풍 매미입니다. 네, 요때도 사망자, 실종자가 131명이나 됐었네요. 6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발생된 포항 지진인데요. 다행히도 그 사망자는 이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적 피해가 조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정권은 아니다. 이란 인식이 바뀌게 된, 자연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도 우리나라는 지진의 그 안정권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구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일본 바로 옆에 단층 밑에 멘틀과 단층 밑에서 계속 이동하는 그 위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진의 안정적인 지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미약했었죠. 그래서 건물이 좀 많이 붕괴되는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도 좀 많이 대두가 되었던 그리고 지진에 대한 건물의 안정도로 조금 강화된 법적으로도 혹은 행정 처리로도 좀 강화된 이런 상황을 이끌어낸 자연재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낸 자연재해하고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재해. 그래서 재해 같은 경우도 분류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실 것이 이제 인재, 사람이 만들어낸 재해를 보시게 될 건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고가 되겠죠. 내가 원치 않았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당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사고성 재해에서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뭐 산업사고라든지 폭발, 화재, 뭐 바이오, 그 생물학적, 화학적, 방사선적 이런 사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시들은 이 옆에 써져 있죠. 이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가 조금 다 위험하긴 한데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좀 다른 것보다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면 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새까맣게 보인다거나 뭐 화학물질 나타나면 뭐 노랗게 보인다거나 혹은 악취가 있는다거나 뭐 한번 맡으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방사선 물질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즉각적으로 증상이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5년, 10년 후에 암으로 변화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연되어서 발생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저는 산무라고 하거든요. 무색, 무치, 무미. 냄새도 없고 맛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장 위험하다. 여기 속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일산화탄소가 여기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도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보이지 않고 맛도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중독학에서 다시 한번 배울 테지만 이거는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인 재해가 있죠. 의도적인 재해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테러. 앞서 얘기했던 대구 지하철이 이제 테러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신만의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종족도 있을 수 있고요. 종족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피부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부색에 의한 백인 우월주의, 여러분 아시는 KKK 이런 거라든지, 혹은 종교들, 이슬람과 힌두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종교적 충돌도 여기에 이제 테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폭동이라든지 혹은 전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도적인 재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자연재해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상적 재해하고 지진성 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적 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뭐 홍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홍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근에 7, 8월 달에 홍수로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런 것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진성 재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진이 포함이 되고, 여기에 또 하나 포함되는 게 이제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분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본 재해가 뭐겠어요? 자연재해하고 인재를 두 가지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인재가 되겠죠. 인재가 더 많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다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계장치들이 많고 건물들이 많고 사용되는 자동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보다 지금은 인재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죠. 잠시 멈췄을 뿐. 우리는 휴전 중이지 종전된 국가는 아닙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도 정확하게 그냥 따지고 보게 되면 전쟁 중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재난에 대한 정의 그리고 분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재난은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재난에서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앞서 이 재난의 정의에서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부분은 구급대원들, 소방인력들이 이 재난 현장에서 최일선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구급대원들은 대부분 응급구조사 혹은 간호사분들이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 응급의료, 재난의료의학과 관련돼서는 디메팀이라고 해서 따로 각각의 재난에 대응하는 의료진들이 있지만, 병원 내 의료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바로 현장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재난에 대응하는 조직은 소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소방에서 환자들을 처치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이송하는 것은 당연히 구급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급대원의 가장 적합한 직종은 1급 응급구조사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분들도 구급대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몇몇 선진국에서는 간호사들이 구급대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말 그대로 환자를 간호하는 입장이에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의료 지시를 받아서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죠. 정체성인 거죠. 근데 응급구조사, 미국 같은 경우는 파라메딕, 이런 직종들은요, 원래 그 정체성 자체가 현장에서부터 환자를 평가하고 처치하고 적정병원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종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영역이 전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병원 내에서는 진단기구도 있고 약물도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엑스레이가 있나요? CT가 있어요? MRI가 있나요? 혈액 검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나요? 진단의학 검사 장치들이 가득 실려져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간호사 분들을 구급대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간호사분들이 이제 구급대원을 활동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방에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체력 시험이나 혹은 뭐 필기 시험 같은 거 보게 되면 조금 기가 찹니다. 아니 무슨 영어가 구급대원에게 얼마큼 많이 필요할 것이며 국어가 얼마큼 많이 필요할 건지 참 의문이 들고요. 체력 시험, 네,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 직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시험도 당연히 집어넣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거를 집어넣지 않고 단순하게 체력과 필기시험, 앞서 얘기했던 국어 영어 실력을 뽑겠다? 환자를 현장에서 봐야 되는 이 직종의 연관성과 역량과 얼만큼 부합되는지 큰 의문이 들고요. 강의 시간인데 조금 저의 그 생각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현장에서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제 일선으로 뛰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 응급구조사들, 이분들이 최우선으로 환자를 맞닥뜨리게 된다. 요 점을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강의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